전 세계 탄미주의 문학의 걸작이라 불리우며 탄미주의 문학의 정석으로 자리매김한 소설 금각사. 금각사는 1950년 발표된 소설로 미시마 유키오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오디오북 컨텐츠에서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작가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일본 전후 문학계를 대표하고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2번이나 오른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1925년 도쿄에서 출생하여 1944년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습니다. 1946년 설국의 작가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추천을 받아 단편 담배로 문단에 정식 데뷔하였고 가면의 고백, 금각사, 우국 등의 여러 작품들을 집필하다가 1970년 자위대의 걸기를 외치며 할북자살하였습니다. 소설 금각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주인공 미조구치와 주인공 주위를 둘러싼 인물과의 관계이고 다른 한 개는 미조구치와 금각사의 관계입니다. 저희는 주인공 미조구치가 금각사를 방어하기 전까지의 심리 변화에 초점을 맞춰 소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각사에는 말더듬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미조구치가 등장합니다. 미조구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금각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조구치는 장애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소외감에 고민하다 금각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점차 금각과 자신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금각과 함께 소멸할 것을 희망하던 미조구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금각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게다가 미조구치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할 때마다 금각의 환상이 떠올라 방해를 받습니다. 이후로 미조구치는 금각이 자신의 인생길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지배됩니다. 전쟁 이후 금각사 내부의 타락을 알게 되면서 미조구치는 금각의 불을 지르고 금각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각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주저하지 않고 금각을 나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미조구치는 자신이 열등의식을 극복하고자 사용한 금각사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생각되어지지 않자 금각사를 방화해버립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말더듬이라는 것에 열등의식이 있었고 금각의 아름다움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말더듬이로 세상에서 거부당하듯 금각도 너무나 아름답기에 세상에서 거부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자신과 금각의 동일시가 사라져버립니다. 전쟁 당시에는 자신과 금각 모두 세상에 의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전쟁 이후 금각은 파괴의 위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금각을 방화한 것은 금각에 대한 질투심이었을 수도, 다시 금각과 나를 동일시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이번 금각사 오디오북에서는 미조구치가 금각을 방화하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금각사 미시마 유키오. 노사의 웅크린 모습을 보고는 어느 누구의 힘에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날, 나는 센본 이마데가와의 니시진 경찰서 부근 약국에서 칼모틴을 샀다. 처음에 가게 주인이 30정드리로 보이는 작은 병을 꺼내왔기에 나는 더 큰 것을 달라고 하여 100정드리를 100엔을 샀다. 그리고 니시진 경찰서의 바로 남쪽에 있는 철물점에서 길이 4치 정도의 칼집이 달린 단도를 90엔에 샀다. 젠카이 스님은 허영심이 없었다. 지위가 높은 중들이 빠지기 쉬운 패단이지만 인물로부터 시작해서 서화나 골동품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감식을 의뢰받기 때문에 나중에 감식이 틀린 것을 비난당하지 않도록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물론 선승답게 그 자리에서 독단을 내리는 수도 있으나 어느 쪽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마련이다. 젠카이 스님은 그러지 않았다. 남들에게 보이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어. 하지만 유별난 짓을 저지르면 또 남들은 그렇게 봐주지. 세상은 건망증이 심하니까. 남들이 보는 저와 제가 생각하는 저와 어느 쪽이 오래 지속될까요? 어느 쪽이건 곧 멈추지.
무리하게 결심하고 지속시켜도 언젠가는 멈추게 되지. 기차가 달리는 동안 승객은 멈추고 있지. 기차가 멈추면 승객들은 거기서부터 걸어야만 해. 달리는 것도 멈추고 숨도 멈추지. 죽음은 최후의 휴식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거든. 저를 꿰뚫어 봐주십시오. 라고 결국 나는 말했다. 저는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제 본심을 꿰뚫어 봐주십시오. 스님은 술을 입에 부어놓고는 나를 잠자코 보았다. 비에 젖은 노건 사이 크고 검은 기와 지붕처럼 침묵의 무게가 내 위에 있었다. 나는 전율했다. 갑자기 스님이 더없이 맑고 쾌활한 웃음소리를 발했다. 꿰뚫어 볼 필요는 없어. 전부 네 얼굴에 나타나 있으니까. 스님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완전히 남김없이 이해됐다고 느꼈다. 나는 처음으로 공백 상태가 됐다. 그 공백을 틈타고 스며드는 물처럼 행위에 대한 용기가 신선하게 솟구쳤다. 나는 달렸다. 금각 북쪽으로 돌았다. 발길은 익숙해 있었기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었다. 어둠이 잇따라 펼쳐지며 나를 안내했다. 나는 연못가에서 금각 서쪽의 판자문이 양쪽 모두 열려있는 입구로 뛰어들었다. 껴안고 있던 방석과 보자기를 쌓여있는 짐들 위에 던졌다. 가슴은 마구 고동치고 젖은 손은 가볍게 떨렸다. 더구나 성냥은 젖어 있었다. 첫 번째는 불이 붙지 않았다. 두 번째는 불이 붙으면서 부러졌다. 세 번째는 바람을 가린 내 손가락 사이를 밝히며 타올랐다. 짚이 있는 곳을 찾은 이유는 아까 스스로 석 단의 짚을 이곳저곳에 끼워 놓았으면서도 이미 그 장소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찾아냈을 때 성냥불은 꺼졌다. 그곳에 웅크리고 이번에는 두 개비를 한꺼번에 켰다. 불은 집더미에 복잡한 그림자를 그리더니 밝고 메마른 들판 같은 색깔을 띠며 점차로 사방에 퍼졌다. 이어서 치솟는 연기 속으로 불이 몸을 감추었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않은 먼 곳에서 모기장이 푸른색을 부풀리면서 불길이 솟았다. 주위가 갑자기 들뜬 분위기가 된 느낌이었다. 열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성금함에 착실히 불이 옮겨붙는 것을 보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칼모틴과 단도를 잊고 있었다. 이 불길에 쌓여 구경정에서 죽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불길을 피해 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조음동으로 올라가는 문이 어째서 열려있는가 하는 의문은 솟지 않았다. 늙은 안내인이 2층의 문단속을 잊은 것이다. 연기는 내 등에 다가와 있었다. 기침을 하며 게이신의 작품이라는 관음상과 천인주악의 천장화를 보았다. 조음동이 떠돌던 연기는 점차로 자욱해졌다. 나는 계속하여 계단을 올라가 구경정의 문을 열려고 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3층 자물쇠는 견고하게 잠겨 있었다. 일순간 거부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의식이 나에게서 솟았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계단을 뛰어내렸다. 연기가 소용돌이 치는 속을 법수원까지 내려와 아마도 나는 불길 속을 빠져나온 모양이었다. 간신히 서쪽 문에 도달하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나는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손살같이 달렸다. 나는 달렸다.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렸는지 모른다. 어디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하진 않지만 나는 공북로 옆으로부터 북쪽 뒷문을 나와서는 명왕정 곁을 지나 대나무와 철쭉의 산길을 달려올라서 히다리 다이몬산이 정상까지 온 것이었다. 내가 소나무 그늘이 조립대 밭에 쓰러져서 격렬히 고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헐떡이는 장소는 분명히 히다리 다이몬산이 정상이었다. 그것은 금각을 전국방에서 수호하는 산이다. 내가 명료한 의식을 되찾은 것은 놀란 새들이 소란스럽기 때문이다. 어떤 새는 내 얼굴 바로 가까이에 커다란 날개를 스치며 날아갔다. 덜렁 드러누운 내 눈은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수많은 새들이 울어대며 소나무 가지 사이를 지나갔고 이미 불꽃이 머리 위 하늘에 드문드문 떠돌고 있었다. 몸을 일으켜 멀리 계곡 사이 금각 쪽을 내려다보았다. 이상한 소리가 그곳에서 울려왔다. 폭죽 소리 같기도 하다. 무수한 인간들이 관절이 일제히 울린 듯한 소리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금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소용돌이 치는 연기와 하늘로 치솟는 불길이 보일 뿐이다. 나무 사이로 수많은 불꽃이 날려 금각 위의 하늘은 금가를 뿌린 듯하다. 나는 다리를 꼬고 오랫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정신이 차리니 몸이 온통 물집과 찰가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손가락에도 아까 문을 두드릴 때의 상처인 듯 피가 배어 있었다. 나는 도망쳐 나온 짐승처럼 그 상처를 핥았다. 호주머니를 뒤지니 단도와 수건에 쌓인 칼모틴 병이 나왔다. 그것을 계곡 사이를 향해 던져버렸다. 다른 호주머니 담배가 손에 닿았다. 나는 담배를 피웠다. 일을 하나 끝내고는 담배를 한 모금 피우는 사람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듯이 살아야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